안녕하세요. 최근엄마 이현우입니다. 새정치연합에 다소 과한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 명은 막말에 대해 사면을 받고 다른 한 명은 쫓겨날 처지입니다. 공갈친다고 했던 정청래 의원 사면됐고요. 당내 민주화를 얘기했던 조경태 의원 한마디로 너 나가!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조경태 의원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혁신위가 해당 행위자로 지목한 조경태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혁신위 정면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제명해라. 이런 승부수도 던졌습니다. 실제로 당을 떠날 생각이 있는 걸까요? 장성욱 건국대 교수, 조수진 정치부 차장, 그리고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권이 그냥 폭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상황 조경태 의원에게 해당 행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면을 받은 정청래 의원, 문제가 됐던 발언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앙위원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언론을 통해서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저기 의장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거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승용 최고가 문재인 대표 비판하는 것도 자유고 제가 옳지 못한 주승용 최고를 비판하는 것도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승용 최고한테 사과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의향?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랬던 두 사람인데 공갈친다고 한 분은 사면이 됐고요. 같은 날 조경태 의원, 당의 절차를 따진 조경태 의원은 해당 행위자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행위라는 근거가 뭡니까? 이 해당 행위라는 말은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해당, 그러니까 당을 위해롭게 한다. 예. 쉽게 말하면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해당 행위가 되겠죠.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 조경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적시하는 것, 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란이 있는 거죠. 예.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혁신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것, 예. 지적을 한 것, 이것은 배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이 같지 않은 것, 쓴소리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막말은 용인하겠다는 건데요.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초반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막말을 추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의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됐고요. 예. 또 당윤리심판원회를 만든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당 윤리심판원으로 격상시킨 것은 그만큼 봐주기 판결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 이거는 봐주기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고요. 예. 시간 또한 절묘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어제로 11개의 그렇죠. 혁신안을 예. 내놓고 활동을 마감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날에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주는 것. 바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이 무엇인가.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고 했는데 이쯤 되면 정말 막 가자는 의미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저 중앙위 상황에서 집단적 광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말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경태 의원 집단적 관계라는 거 있죠. 새정치연합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말한 거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거나 지금 정청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을 지금 동일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놓고 있는데 예. 정청래 의원은 특정 개인을 향해서 그리고 같은 최고위원, 그 선임 최고위원을 향해서 진짜 인신공격성의 막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공갈, 예. 공갈이란 말은 조경태 의원이 어떤 그 당의 어떤 화합보다는 개인의
제 이익을 위해서 예. 뭐 행동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건 진짜 모욕이거든요. 예. 그렇게 한 거하고 조경태 의원이 집단적 관계 지금 새정치연합이 친노에 의해서 어떻게 그 방향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당의 방향을 우리가 새로 정하자.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징계하겠다. 해당 행위다. 이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의 어떤 이해관계자 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볼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 친노 패권 정당이 맞는 거고 지금 흑백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혁신안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인들을 찍어가지고 다 나가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리고 비판과 해당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예. 것이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뭐, 그러세요. 네티즌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이 정도까지일 줄은. 드디어 더 이상 새정치에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정말 친노 무죄, 비노 유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옹호해주는 분이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청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 발언 자체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 뭐 대내적인 쓴소리냐 아니면 대외적인 막말이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외적인 막말이라는 게 예전에도 반복돼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 문제가 된 거죠. 예전에 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뭐 묘소 참배를 뭐 야습군이나 뭐 히틀러의 참배 비유로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나온 발언을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예. 이런 걸 과연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쓴소리하는 것을 오히려 징계하는 것이 과연 이게 편파적이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중잣대다라는 비판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표가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은데요. 예. 당 총재가 대통령을 겸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따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당 총재였는데요. 당시에 하도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고언을 하고 했던 분이 바로 조순영 의원이고 그래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얘기하는 것이 왜 해당 행위고 왜 반역 행위고 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아주 무슨 뭐 배신자 내지는 완전히 이것은 추방돼야 될 사람이라고 낙인이 왜 찍혀야 되는지 이게 민주정당도 아니고요. 예. 과거보다도 훨씬 후퇴했다고 봐야 되는 저는 거죠. 저희 모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복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든다고 말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쭉 했는데 그 바로 이어서 정청래 의원은 그게 아까 우리 조 차장님 말씀한 대로 히틀러에 비유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는데 중도 성향을 보여야지 후내년 도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예. 이런 계산에 대표는 중도처럼 행동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정청래 의원이 하고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1년 당권 정지, 그 다음 한 달 후에 6개월 당권 정지, 그 다음 2달 후에 아예 사면 이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당의 전면에 내세운 게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뭐 중립적으로 봤는데 진짜 실망이 이번 너무 커서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야권 지지자가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도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아주 이게 이상한 해석까지, 다양한 해석까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통 야당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지 문재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해당 행위자가 과연 본 의원인가?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 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예, 공개 투표 실제로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예. 어떤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이념적이나 계층적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요. 정말 이 상식을 갖고 있는지, 건전한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이거를 가르는 자꾸 그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상대편의 입장, 뭐 문재인 대표나 그쪽 입장에서 보면 당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혁신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면
해당 행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의 꿈이 확고부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정치적인 하수를 두는 것이지 대통령에 되려면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안는 통합의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어차피 지금 보면은 혁신안 자체가 대선 전에 총선을 치를 총선 라인업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저는 대선 캠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감과 공정인데 국민을 향해서는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한테는 공정한 룰이라든가 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비노나 비주류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계속 갖고 있는 과연 이렇게 비통합의 정치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그 해당 행위를 지적을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왜 해당 행위를 했는가 하면서 그 앞에 당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제 혁신위의 기자회견문에 나오죠. 그럼 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국민들로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당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기자회견문에 4번 나오는데요. 이 정체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죠.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기자회견문 중간에 민생과 민본이 정체성이라는 표현 한번 나오지만 사실은 민생과 민본은 조경태 의원이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조경태 의원이 이 당의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보느냐? 그럼 민생과 민본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다. 조경태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해요. 80년대 운동권 의식. 이게 당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경태 의원에 대한 이번 징계 사안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국민들 앞에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그 말은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당이다. 개인의 당이다. 이런 비판도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다소 여론이 조경태 의원에게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대선 후보급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어찌 보면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희생당하는,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훨씬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혹시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이런 게 해당 행위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그건 그야말로 사당인 거죠. 보편 타당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인 것을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정당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국 교수, 혁신위원 조국 교수가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참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들어보시고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 들어보시죠. 이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보시면 이 정당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동료 국회의원 및 이 당원들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습니다. 설사 이분의 한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전체 관점에서 이 정당의 기강을 세우고 하는 데는 훨씬 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당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의 노선이 아니고 문재인의 노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당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은 게 어떤 부분이 있죠? 정당의 노선이 뭐죠? 이 정당의 노선이 뭐길래 거기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체성과 일맥상통하는 거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정당의 노선, 그럼 문재인 대표의 노선은 뭐냐라고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조국 교수는 한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당의 노선을 확고해야 된다. 이게 그야말로 정체성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 정체성이 과연 국민과 민생과 민본이냐? 조경태 의원이 제일 강조해온 게 민생과 민본과 국민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 2015년에 살고 있지만 80년대 의식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당의 정체성이고 이게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당의 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요 조국 교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월 1일 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강을 했는데요. 9월 말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볼 때입니다. 대체 조국 교수는 지금 교수가 부업인 건지 아니면은 이 정치가 본업인 건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혁신위 활동이 끝나면 여의도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트위트 정치하고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고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당의 기강을 세우려면 이 정청래 의원의 막말 같은 것에서 무관용 원칙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교수가 지금 들으신 그 발언 말고도 정세균 대표의 서울 종로라든지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가장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당혹해 하시는 분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예, 의원님 조경태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해서 뭘 곤혹스러워요. 괜찮습니다. 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께서 해당 행위자로 지목이 돼서 당에서 쫓겨날 처지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18대 원내대표 때 조경태 의원이 재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당직을 주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부산이라는 그곳에서 수차 도전을 해가지고 3선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조경태 의원을 18대 때 우리 민주당의 보배다, 부산에서 한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아무리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전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민주정당이지 무슨 해당행위입니까? 예, 해당행위가 그러면 아니다. 해당행위 했으면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말 실수한 것, 예를 들면은 국가기록원 NLL 문건 뭐 공개해라 어쩌라, 이런 건 더 커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 맨 먼저 국회의원 의석수 400석으로 늘리자, 난리가 치니까 농담이다, 이런 것은 해당 행위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은 당 대표이고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서로 감싸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 비판한다고 해당 행위라고 하면은 박지원도 해당 행위죠.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비판당하는 것과 동시에 정청래 의원은 사면이 됐습니다. 좀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 사면은 왜 한 겁니까? 저도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사면을 해달라고 윤리심판원에다 서명을 해줬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또 정청래 의원이 그러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반성도 했고, 지금 이제 총선이 불과 6, 7개월 남았습니다. 또 당선 가능성 있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면해준 건 좋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주류, 특정 세력과 가까운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또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은 당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의원은 사면 받아가지고 더 손해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동정을 합니다. 예, 사면 받아서 더 소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이번에 뭐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박지원 의원님 공천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세력을 찍어내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이 득되겠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호남에서 전국적으로 민심이 나쁩니다. 그리고 떠나는 당을 만들고 있는데 돌아오고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혁신위가 무슨 완장차고 자기들이 선거를 합니까? 자기들이 출마를 합니까? 결국 우리 당원들이 선거를 치르고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총 쏴버리고 난도질하고 이렇게 떠나면은, 저는 그래서 떠날 때 말없이 떠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혁신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데, 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시켜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싸운 박지원이 탄압을 받고 있다 하고 공식 논평을 냈잖아요. 예.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일을 하면은 누가 납득합니까? 저는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8관왕입니다. 8명을 낙마시켰어요. 누가 당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혁신위원들이 당을 위해서 뭘 싸웠습니까? 예. 이런 짓 하면은요, 우리가 총선도 실패하고 대선도 실패합니다. 공천? 안 받으면 저는 민천 받으면 되는 거죠. 예, 민천을 받으면 된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 식구는 감싸고 비판 세력은 내치고 해서 당이 되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은
검찰의 공천권을 넘겨가지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을 검찰이 결정하는 그런 지도부라고 하면, 그런 혁신이라고 하면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떳떳하게 출마를 합니다. 심판을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 역할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쏘고 난도질한다, 완장차고 혁신이 이런 짓, 그리고 공천 안 줄 수 없을 거다. 만약에 공천을 안 주면 민천 지역 주민의 청구를 받아서 나는 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당내 단합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 지금의 심정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그 혁신이가 완장찬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신문에 난 조국 교수가 문재인 대표에게 한 그 인사 태도를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국 교수 90도로 허리 굽혀서 문재인 대표에게 인사했습니다. 혁신의 대상인 당 대표와 그 당을 혁신하겠다는 사람이 90도로 굽혀서 인사한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러 간 사람이 감사받는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리고 조국 교수는 저번에도 뭐 영어 공부하라 그랬더니 수학 공부한다. 그리고 뭐 서울법대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맞는 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논리를 완전히 비틀어서 전혀 딴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당의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데 당의 노선이라는 건 정당의 노선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냐 그다음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걸 노선이라 그러지 지금 여기서 조국 교수가 말한 노선은요. 그런 정당의 이념지향이 아니고 과연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당대표의 충성을 다하느냐 아니냐를 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교수라면 서울부대 교수신데 예. 이렇게 정당의 노선이라는 걸 일부러 뭐 이렇게 좀 꼬아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정당의 노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 없이 그냥 툭 던져서 조경태 의원이 정당의 노선에 반한다 이러면 아주 나쁜 사람까지 들리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정당의 노선이라는 걸 일단 밝히고 그다음 무슨 말씀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조경태 의원 좀 전에 그 싱크에 나왔지만 누가 이게 승부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혁신안이 이제 예. 분열안이 되는 거죠. 분열안이 일단 된다. 탈당한 사람은 다시 복당을 하지 못하게 또 어제 막아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총선 이후 대선 국면에서 야권 연대가 또 가능하게 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야권은 결국은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분열의 장막을 더 강하게 콘크리트를 쳐놓은 예.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하수 혁신안을 만드는 것은 역사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의 당, 분열의 당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틀림없이 문재인 대표 구하기가 최일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수룩한 그런 혁신안이 나온 것 같고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계속 분열의 씨앗이 돼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당을 나가서도 과거 총선을 보면 호남에서는 무소속의 강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핍박받는 정치인으로 나가서 호남에서 무소속 당선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가 문재인 대표에게 90도로 인사를 한다. 이거는 어떤 혁신이라기보다 문재인 대표 체제의 예속기관인 거죠. 가신이죠, 가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혁신위가 기준 정도를 정한다면은 다들 어떻게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는 어디로 지역구를 바꿔라.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혁신위가 아니라 진짜 완장위 그리고 혁명위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 교수는 지금이라도 아예 정치로 와야 됩니다. 뭐 정치 근육이 없다. 이런 애매한 말로 그 국민들에게 좀 무엇을 도대체 얘기하려는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직접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게 조국 교수의 부업이 뭔지 아니면 본업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는 좀 발언을 좀 세게 하셨습니다. 야권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혁신위가 야권이 망하는 길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혁신위가 해당 행위다. 안철수 의원도 갑자기 처음에 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성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최근 2, 3일 사이에. 앞으로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요컨대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게 지금 혁신위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맨 4번 정도 표현이 나옵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비노에게는 강요되지만 친노에게는 전혀 이런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비주류 김한길 안철수 의원
뭐 지역구를 바꿔서 살아서 돌아오든가 아니면 나가라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의원이든 김한길 전 대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 당 원래 요구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3가지 혁신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이 과거의 이 진보 세로 낡은 진보를 탈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죠. 예. 오히려 낡은 진보가 더 강화되는 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분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조국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경태 의원은 당원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 그런데 부산에서 그것도 보수적인 부산에서 이른바 진보 정당의 간판을 달고 3번이나 5번 돌려 3번을 승리한 사람이 어떻게 당원에 대해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경태 의원 보시죠. 성적표를 보시면 17대, 18대, 19대 저 보수적인 부산 지역에서 야당 간판을 달고 오히려 득표율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저런 사람이 정말 당원에 애정이 없다? 예, 참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죠. 조경태 의원이 총선에 5번을 출마했는데요. 예. 5번 출마할 때 민주당 시절부터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당비를 냈죠. 예. 문재인 대표 2012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사이에서는 이 당비를 납부한 연도만 따져봐도 누가 더 애정이 많겠느냐 이런 예.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요. 예. 그리고 진짜 조국 교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안철수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15대 총선 이후부터 현재 지역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15대 총선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의 야당 소속으로 당선이 몇 명이나 됐었는지 관찰을 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조경태 의원 부산에서 3선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스승인 노무현 전 대통령 그토록 지역주의 벽에 문을 두드렸지만 부산에서 다 낙선을 했습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표라든지 조국 교수가 정말 말을 정제해서 해야 되고 공격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PK 지역에서 3선을 했다는 것은 조경태 의원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3선인데 지금 혁신위에서 조경태 의원을 예를 들어서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켰다 그런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능멸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유권자를 국민을 능멸하는 아주 거다. 예. 무시하는 행위고 예.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왜 저렇게 했겠습니까? 정체성이 틀린 것이 아니고 친노 주력이 앞으로 가는 정치 과정을 방해한 죄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에 백의종군이라고 그래, 혁신위에서. 그래서 전부 다 출마 안 하고 그냥 평당원으로 뭐 활동하나 싶었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이상한 데 출마하라고 지금 그렇게 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건 좋은데 문재인 대표 보고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로 옮겨가서 해라. 이게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자기 지역구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예. 이걸 갖다가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어떤 정략적인 그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회의원 좋습니다. 전략 공천도 있고 하니까 좋지만은 이번에 문재인 대표 보고 그 영도로 나가라. 예. 이거는 어떤 진짜 그 어떤 국민을 위하고 지역 국민의 대표라는 그걸 싹 무시하고 예. 우리 당이 이렇게 필요하면 상대방 당수하고 당대표 붙어서 어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선거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혁신위가 과연 본래 혁신이라는 게 어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친노가 살 길 요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예. 아까도 우리 여러 패널 말씀하셨지만 혁신이라는 게 과연 왜 있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오늘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캐도남마에도 출연하셔서 정말 당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다. 내가 왜 당을 떠나냐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제명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원회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더 이상 당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에 대해서는 징계운운 하지 말고 떤들이지 말고 본의원을 제명시켜라. 친노 패권족들이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려라는 거죠. 왜 60년 정통 야당의 뿌리를 예. 그 근간을 흔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은 탈당 안 하실 거죠? 네, 제가 왜 탈당합니까? 탈당하시려면은 그 문재인 대표가 탈당을 하셔야 되겠죠. 예,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왜 탈당을 하느냐? 정통 야당인데 나가려면 문재인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굉장한 친노의 벽에 부딪히면서 차라리 나를 제명시켜라. 내 발로는 못 나가겠다. 니들이 나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아까 말 쭉 들어보면요. 이게 정말 쓴소리지 해당 행위라고는 잘 보여지지 않는데요.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 창당 60년 행사도 했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민주당 시절부터 당원을 했고 민주당적으로 부산에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이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이 싸웠던 민주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명시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겠죠. 예. 그리고요, 이 조경태 의원이 차라리 제명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요. 조경태 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이념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앞으로 집권을 해야 될 정당이라면 예. 그러면 어떤 한 특정 지역이나 한 특정 계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봐야 되죠. 예. 조경태 의원 계속 얘기했던 게 나는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도 다 포함시키는 그런 지지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될 길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예. 만약 이런 식으로 뭐 불미스러운 일로 제명이 된다거나 오는 나가게 된다면은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도나 합리적 보수는 편입시키지 않겠다. 그럼 과연 그런 정당에게 다음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 말고 또 문재인 대표 노선에 반기를 던지면 또 제명을 시킵니까? 나올 때마다 제명을 시킵니까? 근데 아무튼 이번에 예. 확인한 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친노 또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정체성과 노선은 바로 정청래 의원이다. 네,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뭐 그다지 네, 뭐 비판받을 점은 없는 것 저는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폭군 앞에서 충신이 간언하다가 삼수당하는 모습을 좀 연상하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뭐 친노 비노 가릴 것 없이 야권 내에서 조경태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은요, 이 특히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든지 동교 동계가 대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지역주의 타파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부산에서 싸웠거든요. 예. 그럼에도 당선이 못됐습니다. 바로 그때 뿌린 씨앗이 조경태 의원을 통해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교 동계에서는 어떤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냐면요. 저렇게 부산이라든지 정말 당의 험지에서 싸운 사람들은 경력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출신 지역이 경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비례대표로 발탁을 하고 대변인도 시키고 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계속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국 정당인 거다. 이 점을 보여줬거든요. 예. 조경태 의원은요. 최고위원 그러니까 선출직 빼고는 단 한 번도 당직을 못 맡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친노 패권주의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분이 나름대로 미움받을 용기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시고 퇴장할 때도 야당 의원 중에는 혼자 서서 기립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서 다른 사람들 야당 의원 다 앉아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해야 된다 해서 나 홀로 기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장면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했을 때 국회에 오셨을 때 그때 제가 기립해서 나가실 때 기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저는 다 일어났었거든요. 네. 들어올 때 다 일어나고 나서 또 나갈 때는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럼 처음부터 앉아 계셔야죠.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정청래 의원님께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 사면해준 이유는 뭐랍니까? 네. 뭐 관용, 포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당 윤리심판원으로 격상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을 왜 외부에서 데려왔습니까? 바로 무관용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외부에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하필이면 혁신위에서 마지막 혁신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날 정말 활용점정을 찍었다고 봅니다. 저는. 활용점정이다. 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야당- SNS에 크크크 이렇게 쓰셨네요. 예. 야당에서 그 대통령이 사면 복권할 때마다 그렇게 비난하는데 예. 야당은 사면을 참 잘하네 보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조경태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은 그 여당의 대표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 국회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이 대표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선거 운동할 때 국민을 주인처럼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온 분한테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조경태 의원의 예. 말이 100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마이웨이 내 길을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정치를 기계공학적으로만 판단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 그런 비판을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김상곤 혁신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 본인의 이제 고향이면서 또 부산이 취약 지역이면서도 또 우리 당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산 내에서도 김무성 대표 지역구를 포함해서 두세 군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혁신 뭐 다른 정치인이 저런 말씀을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혁신위원장이라고 외부에서 영입된 분이 뭐 장기판에 뭐 돌을 놓듯이 여기는 여기 보내고 저긴 저기 보내고 이런 말을 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거기다가 김무성과 붙겠다. 김무성 대표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붙어보겠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한다면 용기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참 이 살신성인이라든지 선당후사 이 네 자짜리 한자 정말 이 새정치민주연합 저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원래 문재인 대표가 부산의 자기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해서 얼마나 비판이 컸습니까? 총선 사령탑은요. 정말 가장 그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자신이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고 그것을 북쪽으로 쭉 북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때 출마하지 않겠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김상곤 위원장과 조국 교수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 이거를 누가 살신성인이며 선당부사라고 보겠습니까? 오히려 이 정세균 전 대표라든지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이 나가라 이렇게 지정해준 지역구를 나갔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여기는 험지가 아니고 순탄한 지역이니까 또 다른 곳으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마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는데 다시 출마를 한다? 그것은 저는 정치인이 기본 도리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지난 대선 때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마지막으로 갔기 때문에 5% 정도 저는 손해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벨트를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한 번도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떻게 낙동강 벨트 부산만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전례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저것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봐서 예를 들어서 출마해서 떨어지면 대선 후보도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도 안 좋고 이래저래 지금 문재인 대표는 경랑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방금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지역구 출마론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지역구 소위 부답이다. 조금 더 시간 좀 주세요. 글쎄요, 뭐 우리 이제 대표부터 대상이 되었으니 좀 생각해봐야죠. 참 모르겠습니다. 이 선당후사라는 것은 당 전체의 총의가 모아져서 당이 요청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결단은 외롭고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국 교수와 김상곤 위원장이 나가라고 하니까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 참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답이 안 나옵니다. 문재인 대표 좀 전에 한 말 대표부터 대상이 되었으니 참 뭐하다 그랬잖아요. 마치 자기가 희생자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표를 희생자로 지금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장 교수님 말 뜻하고 약간 다른데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김무성 대표와 붙어가지고 저도 좋고 이겨도 더 좋다. 지면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데자뷰 그걸 갖다가 적지에서 내가 이렇게 장렬히 싸우다가 이렇게 질 거라면 졌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정서 운운하면서 역시 여기는 벽이 높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끝까지 싸웠다. 이기면 그게 못하면 말할 나위 없죠.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내가 꺾었다. 이래 되면 자기 대권 가도에 활용 점정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있죠.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위가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문재인 대표를
김무성 대표 붙이려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다 작전을 짜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부산 예. 이중 기준인 거죠.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겐 적용되지 않는데 문재인 대표가 부산 출마하는 거를 희생과 헌신, 살신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 얼마나 있겠고 부산 시민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본인들 이른바 친노로 불리는 그룹에서는 살신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좀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예. 이게 뭐 안철수 의원 계속 지적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지적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문재인 대표가 서울에서 출마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딱 써내면 그런데 부산에서 지금 국회의원 현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출마한다 해서 그러면 재선에 실패한 거지 국민들이 누가 이렇게 희생타로 이렇게 했다고 보겠습니까? 예.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가 뭐 그 계획이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맞대결이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 지역구 선거 결과를 최근 좀 봐주시면요. 18대, 19대 나름 지금 집권 여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어려웠던 지역구였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보궐선거로 김무성 대표가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 전에 지역구는 남구죠. 남구였습니다. 남구인데 힘든 곳으로 가라 해서 힘든 곳으로 가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만약에 부산 영도에서 저도 물어보니까 부산 영도에서 문재인, 김무성이 붙으면 압도적으로 김무성 대표 이긴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근데 부산에서도요. 예. 이 영도구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역사가 있거든요. 예. 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1950년대 피난 오신 이 이북 출신들 분들이 이 영도 다리에서 재회의 장소로도 활용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북쪽이 고향인 분들도 많은데요. 이 1950년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었던 전남 출신 분들이 또 다 아주 그 집단으로 이주한 곳이 영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영도의 주민들이 한 13만 명 정도로 되는데요. 영도가 23만 명까지 1980년대 중반에 갔을 때 그때 호남 출신 유권자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굉장히 영도는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든가 쉽게 승패를 가누지 못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건 뭐 예, 보는 뷰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지역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갑자기 정동영 전 최고위원 생각이 나는데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강남에 가지 않았습니까? 서울 강남? 네. 그것이 어찌 보면 살신성인 아닌가요? 예, 오히려 요즘에 최근에 인터넷에 정동영 이렇게 검색어가 많이 뜬다고 합니다. 저 당시에 정동영 혹시 문재인 대표가 서울 강남에 나오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살신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제는 예. 당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혁신위원 몇 분이 어디로 가라. 그것도 부산에서 옆 지역구로 옮겨라. 그건 살신성인이 아니고요. 예. 바로 지난 2012년 총선 때 대선 주자급들은 전부 험지에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당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정동영 전 대선 후보는 강남에 갔고요.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북 무진장 사선을 했던 것을 버리고 서울 종로로 갔습니다. 서울 종로는 15대 총선 이후에 1998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야당이 이겨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도 당의 총의를 모아서 송파, 잠실이 있는 재개발 지역인 송파을로 간 겁니다. 네, 그거는 당 전체 최고위라든지 지도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조순영 전 의원을 닮아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17대 총선 때 당 대표였던 민주당 대표는 조순영 의원이 대구 출마를 전격 결정하고 대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장렬하게 전사하겠다고 하고 내려갔는데 그런 것 정도는 뭐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로 가야죠. 그러면. 예. 지금 앞으로 더 논란이 더 커질 소지가 있는 것이 오늘 조은 교수라는 분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저분이 문재인 대표 추천으로 뭐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예. 바로 지난 2012년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시 2012년 총선은 한명숙 당시 대표, 이해찬 의원, 그리고 문재인 현 대표 3인방이 주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공천 위원이었던 조은 교수와도 인연이 닿은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요. 바로 2002년 총선 체제가 벌써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위원장이 지금 당 윤리심판
위원장이죠. 예. 네, 그리고 강철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당시 비례대표 총선 공천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게인 2012년이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2012년 총선 공천에 관여했던 세 분이 지금 벌써 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계획하고 있는 차기 총선의 그림은 2012년 총선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토록 정체성을 강조했는데 바로 2012년 좋은 당시 공천위원이라든지 또 강철규 위원장 그리고 안병우 위원장 가장 강조했던 게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이었다. 네. 조은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현역 의원들 20%를 자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경력은 지난번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을 했다는 거죠. 지난번 총선은 그야말로 친노 위주로 공천이 됐더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예.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올 공천 역시 대충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다른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지만은 결국 친노 위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근데 있습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혁신위가 통과가 되고 어제부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뭐 누가 위원장이 되든 그것은 뭐 거수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사람을 바꾸는 개혁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야당에 적용을 해보니까 딱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개혁은 반대파의 숙청이다. 그런 내용이 생각이. 혁신위에서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 가운데 혁신안이라는 것은 변화인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사람의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고요. 예.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숙청을 해야 그래야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혁신위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쪽 생각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올해로 데뷔 30년차 가수이자 축구도 아주 사랑하시고요. 정치에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 나오셨습니다. 스포츠부 정지원 부장님도 같이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도 조금, 노래도 좀 하시고, 축구도 좀 하시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가수니까 노래가 제일 좋죠. 노래가 제일 좋다. 예. 오늘 제가 모셔서 말씀도 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가 스포츠 영웅에서 탈락을 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정 부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가 탈락한 이유는 원래 이제 스포츠 영웅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벌써 한 스포츠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되는데요. 예.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의 영웅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2011년부터 평생을 한국 스포츠 발전에 헌신한 스포츠 영웅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로들을 기린다는 의미였는데 초대 영웅으로 일본의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생님, 그리고 태극기를 달고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낸 김성집 선생님 두 분을 선정했고요. 그 이듬해에는 해당자가 없었고 2013년도에는 한국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선생, 그리고 그 이듬해 지난해죠. 한국 스포츠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강 민관식 선생님과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레슬링의 정창선 선생 이렇게 쭉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1위를 하고도 탈락을 했네요. 네.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올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45명의 선수 중에 12명으로 압축해서 인터넷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김연아 선수가 82.3%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총 4,874표 가운데 4,012표를 얻었는데 50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지난해까지는 이 나이 규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최종 심사 과정에서 김연아 선수는 5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탈락된 겁니다. 김홍 선생님, 과거에 김연아 선수 금메달 못 땄을 때 1인 시위 하셨잖아요. 예, 그 소치인가요? 그 금메달 거의 확정인데 심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 장면 나오시는데 그걸 뺏겼잖아요. 그래서 제 꿈은 김연아다.
예. 피겨는 죽었다. 빼앗긴 금메달. 예. 빼앗긴 금메달을 찾자. 그래가지고 보신각 앞입니다, 저기가. 예. 그 들이댔죠. 예. 네. 들이댔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왜 김연아 선수가 아마 세계의 그 스포츠 관심 사람들은 김연아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근데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1인 시위한 겁니다. 예. 혹시 김연아 선수랑 개인적인 인연은 좀 있으십니까? 밴쿠버 때 한번 만났어요. 예. 네. 이상하 선수도 그렇고. 예, 만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이제 그때 금메달 축하한다 그랬죠. 그때 제가 라디오 방송하러 갔었는데 그때 인연이 있습니다. 예. 먼저 저 축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수 협회장 당선도 되셨고. 네. 그런데 처음으로 선거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이 정치, 노래, 스포츠에서 협회장은 또 왜 맡으셨습니다? 아니, 대한가수협회가 사단법인인데 지금 9년, 10년 되는데 그동안에 한 10여 년 봉사했습니다, 협회에. 근데 이제 자동적으로 추대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경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지만 당당히 제5대 대한가수협회 회장이 당선이 돼서 10월 7일 날 이 취임식을 합니다. 예, 그런데 63빌딩에서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제일 먼저 난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축하난을 제일 먼저 보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요즘도 친하세요? 자주 만나세요? 아니, 친한 건 오래됐죠. 근데 자주는 뵐 수가 없어요. 워낙 바쁘시고 또 이제 큰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축하난을 보내서 너무 감사하죠. 예. 아니, 그런데 과거에 두 분이 목욕탕도 같이 다니시고 친한데 라디오에서 하차를 하셨을 때 그래서 1인 삭발 시위 하셨죠, 그때. 네. 삭발 시위할 때 정몽준 의원께서 김국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울었다. 저 당시에 울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왜 하차를 하고 왜 울었습니까? 제가 우는 건데요, 우는 거. 아, 그렇군요. 정몽준 의원 정몽준 찾아왔길래 김국 선생님 울었다. 예, 왜 울으셨습니까? 아니, 너 나 때문에 잘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셨고 그 회장님이 이게 격려차 오시니까 제가 울컥 눈물이 난 거죠. 왜냐면 제가 MBC 라디오 그때 2시 만세 생방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차를 하라 그래서 아니 제 프로인데 왜 내가 그만둬야 되나 무슨 이유냐 정치적인 이유냐 정몽준 의원이랑 가깝다는 걸로 사람을 써놓고 갑자기 그만둬라 그럼 나는 생계도 그렇고 기력이 아픈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날 쓰지 말았어요. 사람을 써놓고 갑자기 하차해라. 그럼 다른 데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전 처음이에요. 방송인으로서 가수로서 연예인 생활 오래 했지만은 갑자기 그만둬라. 이건 생방에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건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억울한 나머지 이제 한 일주일 1인 시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삭발로 끝냈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시점부터 김은국 선생님께서 정몽준 명예회장의 문화예술 담당 특별보좌관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공식 직함입니까? 2000년 대선 때 제가 특보 역할을 했죠. 문화예술 쪽에. 그때 정식으로 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이 도와드렸죠. 그래서 다들 김특보 그랬습니다. 만약에 정몽준 의원께서 당시 대통령이 되셨다면 좀 이렇게 높은 자리 한 자리 하셨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장관 소리를 했었죠. 김장관.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장관 되시고 싶으셨어요? 아니, 그건 그거 헐라고 그런 자리 맡으려고 한 건 아니고. 축구를 통해서 만난 인연이라 조건 없이 또 대선에 나가시니까 너 나 좀 도와라. 그래서 무조건 도와야죠. 남자들의 어떤 의리지 어떤 자리 욕심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김특보라는 말씀 들으시고 김 장관도 말씀 들으셨는데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당선이 되셔가 대통령이 되셔서 장관 해라 그러면 시키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부할 일은 없겠죠. 자리가 있으면 해야죠. 있으면 해야 된다. 어쨌든 정몽준 명예회장께서 지금은 피파 회장 나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못 되셔서 아쉬우시겠어요? 아니, 사람이라는 건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이 피파 회장 자리는 또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만 되시면 세계적인 축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 26일이 이제 차기 피파 회장 선거인데 아무래도 지금 반 플라티니 전선에서 선봉에 나서 있는 정몽준 명예회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미셸 플라티니가 워낙
유럽과 아시아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은국 선생님께서는 혹시 정몽준 회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눈 대화를 게 나누구나. 있나요? 예. 근데 그 사실 피파 그 비리에 대한 책을 하나 두꺼운 걸 받았어요. 그걸 저렇게 봐도 엄청난 비리가 많았어요. 아발란제도 그렇고 블랙도 그렇고 지금 피파 회장으로 출마 선언했지만은 지금 말씀했듯이 플라틴이고 뭐 이쪽의 그 세력들이 너무 그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죠. 근데 너무 비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척결이 되고 철저하게 조사가 된다면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몽준 명예회장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절대 열세 있지만 사실 최근에 그 블라터 비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블라터나 그 플라티니는 사실은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블라터를 도우면서 플라티니가 축구계에 입문을 했고 피파에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그럼요. 그게 선정됐을 때 네.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 같이 했었죠. 경쟁을. 근데 우리가 탈락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안 도와줬어요. 맞아요. 일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일본이 네. 정몽준 명예회장을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의 당선 가능성은 99%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쪽만 도와주면은 정몽준 회장님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무리 유럽이 그 강세를 해도 그럼요. 지금 피파 209개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가 54표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53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가 지금 46표인데 일본인데 안 도와준답니다. 왜 한일 감정이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웃인데 이런 거 있을 적에 아시아 쪽에서 피파 회장이 나오면 서로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시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얘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원국 가수 선생님께서 정계에 입문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웃으시네요. 왜 좀 대한가수협회 그 당선자로 나온 걸 줄 알았는데 또 정치 얘기를 해서 여러 군데 발을 들이시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일단 한번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첫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 김홍수 선생님께서 박근혜 의원과 당시 의원이셨겠죠? 지금 언제입니까? 좀 노래 부르시네요. 아니 어떻게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죠? 야, 오른쪽에서 상당히 젊어 보이네요. 주택 언제입니까? 하여간 그 오래됐는데 저 장면이 그냥 2002년 2월 겁니다. 2003년인가? 어떤 그 K 방송의 아침 프로 녹화를 했는데 1시간 분량인데 저 방송에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박근혜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인데 제 노래 내게 사랑이 오면이라는 노래 있어요. 혼자 사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악보를 달라, CD를 달라. 그래서 들어보시고 같이 이게 피아노 치면서 같이 불렀거든요, 노래를. 피아노를 누가 치?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피아노 치시고 같이 이제 듀엣식으로 내게 사랑이 오면 노래하면서 방송을 참 진지하게 살아온 그 아주 진솔한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 못 나갔어요. 왜요? 그래서 그 대통령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이해창, 정몽준 세 분 싸움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특정 한 편을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노 대통령 시절에 이 방송이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왜 이런 좋은 프로 방송을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몽준 회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녹화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 그 자서전이었나요? 거기서 약간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명예회장의 그 단일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그 당시에 에피소드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 이제 그 지나간 얘기고 대통령이 되셨으면 모든 걸 포용하고 저 정도의 그 어떤 순수한 프로그램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슨 뭐 찍혔다 저기다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좀 그런 당시의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을 제 그 자서전요? 네. 예, 단일화 과정이요? 예. 그 책을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박근혜 현재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께서는 피아노하고 노래 실력은 어떠시던가요? 솔직히 가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피아노도 잘 치시고 네. 화음도 넣을 정도고 제 노래 그거를 완벽하게 외워서 나오신 분이에요. 예. 아마 저 장면 나갔으면 제가 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저 방송을 못 나간 게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오늘 저 개도남만에 나가네요. 저 장면이 나왔으면 어떻게 또 대통령께서 조금 아, 지금 청와대에서 보고 계시나요? 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뭐 좀 좋아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그때 참 이뻐했어요. 그 너무 그 방송도 잘하시고 뭐 월드컵 나가서 응원하시고 예. 나라를 위해서 애국 역할하고 다른 연예인이랑 좀 다르게 예. 우리 국민들한테 큰 힘과 용기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나면 뭐 밥이라도 이렇게 함께 오시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게 근데 그 이후에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는데 안 불러주셨죠, 대통령께서? 아니 이제 청와대에 가시고 바쁘잖아요. 아, 지금은? 뭐 언젠가 한번 초대해 주시겠죠. 또 가수협회장도 됐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은국 씨가 그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이 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 다들 존경하는 우리 연예계 선배님들 그 어려운 정치 활동을 했는데 좀 오래 갔으면 좋은데 뭐 초선 재선 뭐 이렇게뿐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예. 그 만나서 들어봤더니 예. 연예인이 정치사 나온다는 게 쉽지 않더라. 예. 왜 그렇습니까? 모르죠. 뭐 이렇게 어떤 여흥 쪽만 우리를 불러서 여흥 쪽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큰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는 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 출신인데 대통령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연예인 출신 스포츠 스타를 국회의원 한 번 시켜주는데 법안은 그리고는 여흥을 즐기는 데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는 도움을 안 줬다 이런 건가요? 뭐 자세한 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듣기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대중들한테 사랑받는 연예인 스타답게 정치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을 줘야 되는데 자꾸 밀려나는 것 같아요.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최초의 연예인 출신 정치가가 홍성우 씨, NLT 출신이고요. 우리 저 도봉 성북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성남의 이대엽 씨를 비롯해서 최불암 시장님, 여러 분이 계셨는데 정한용, 강부자 보니까 다들 연기인 출신들이지 가수 출신. 최희준 선생이 있었어요. 최희준 선생님.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김웅 선생님께서도 어찌됐건 뭐 정몽준 의원을 보좌하면서 약간의 정치에 약간 발을 들인 셈인데 혹시 뭐 연예계나 뭐 스포츠나 이쪽의 스타 이런 분들이 정치인이 되기에 스스로의 자기 뭐 판단, 가치, 주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정치권에 발을 들인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준비는 되고 안 되고 하네요. 그 정도로 방송생활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으면요. 어디 갖다 놔도 잘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연예인들을 그 가볍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볍게 본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볼 적에 그 큰 거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큰 거는 안 주고 작은 것만 준다. 과거에 말씀하십시오. 아니, 괜찮아요. 과거에 우리 저 김옥생께서 이 쾌도남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정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보시죠. 비례대표 연락 오시면 할 의향도 있으시네요. 아니, 전 봉사할 의향이 있어요. 봉사할. 저 시켜주면 잘합니다. 저 해병대입니다. 네, 해병대. 정말 제대로 할 겁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옵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시켜주면 잘할 거고 한데 박성재 앵커가 질문이 아주 까다로워가지고 당했어요, 그때. 당했다. 실제로 뭐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켜주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 되면 해야죠. 때 되면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도 연락이 없어요. 때가 언제 됩니까? 모르죠. 내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른다. 자,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예전에 라디오 진행하시다가 아주 이 뻥 터지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정말 사연을 소개하다가 UCLA 대학을 우클라라고 읽었다는데. UCLA 우클라. 네, 그건 정말
모르고 하신 겁니까? 하면 알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 그 부인이 이은하 리포터라며 스포츠 캐스터. 그거 잘 알 텐데, 저는 진짜 이렇게 앵커식으로 했어요. 이게 대본 원고를 주면은 안 읽고 들어갔어요. 이게 생방이니까. 예. 그냥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니, 대학이 UCLA 대학만 있습니까? 우크라 대학도 있는 거고. 예. 거미가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근데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걸 뒤집었죠. 친구가 불러줍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터보에 뭐, 그 영어로 써줬는데 이게 무슨 시벌러본지 사이벌러본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생방에 들이댄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막 어록이 되고. 예. 그 당시로는 실제로 우클라 대학이 있는 줄 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UCLA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뒤져보면 우크라 대학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 아무튼 저희가 오늘 모시면서 정치 쪽도 그렇고, 뭐 스포츠 쪽, 또 가수 쪽, 다양한 곳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가수 협회장 하시는데 이제 뭐 하고 쉬고 싶으세요? 3년 임기인데요. 우리 저 무명 가수나 올라 가수분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복지 쪽에 신경을 쓰겠다 했고요. 예. 가수협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협회 살림도 좀 해야 되고 예. 또 방송국 출연료 협상도 해야 돼. 너무 작아요. 아, 예,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너무 어렵고 예. 또 가수회관도 건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도 옮겨야 되고요. 예, 김흥국 장학재단 만들어서 15년째 운영하고 계시고, 네. 또 굉장히 기러기 아빠 생활하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 협회장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